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수능의 마지막 해입니다. 대입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제 대학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대입시 준비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올해 대입의 특징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코너입니다. 정가 이슈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보수와 진보 논객들이 우리 지역의 핫 이슈, 또 전국적인 핫 이슈를 뜨거운 설전으로 펼쳐 보이시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서훈 격상에 관한 건, 5.18 발언과 관련한 정치계 이슈, 또 우리 지역 출신이시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충청 대망론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올해 마지막 수능 어떻게 준비할지 말씀을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교육 전문가시죠? UA 중앙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기입니다. 대전 MBC 고병권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잠깐 여쭤봤더니 2009년도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09년도에 마련된 거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군요, 소장님. 교육과정의 명칭은 만들어진 해에 붙이기 때문에 2009년에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2009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난해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일부 대학들이 요강을 좀 바꾼 대학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어려움은 지난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뭐 간단 명료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가장 귀에 익숙한 두 글자가 바로 수시냐 정시냐 이렇게 약칭해서 저희가 익숙한데, 일단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전형 어떻게 다를까요? 수시는 9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건데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로 나누어지고, 정시는 수능과 실기. 주로 이제 나눠보면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시가 그러니까 7 정도의 비율이고. 그렇습니다. 7한 7% 정도 되고. 네, 정시가 오히려 30% 정도의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대괄적인 거고요. 개괄적인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장님, 대학별로 전형 특징이 좀 다르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없앴기 때문에. 다 없앴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실용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뭐 건국대학 같은 경우가 최저를 없앴다가 다시 부활하기도 했고, 이런 대학들이 있고, 뭐 심지어는 서강대학 같은 경우도 최저를 없앤 그런 전형이 있고, 그래서 그런 최저가 있냐 없냐가 올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면 학생부만 좋아도 못 가는 거죠. 최저를 달성해야 가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 지역 아이들이 1단계 붙어도 수능서 뒤지게 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하도 대학이 많은데, 우리 수장님께서 몇몇 말씀하신 대학 말고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부산대, 시립대, 성균관대, 우리 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줄 수 있겠습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논술 전형을 좀 축소해서 인원수를 축소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기타 그 외에 뭐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대학들이 간소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경향이 강연적으로 이제 일일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하던가를 안 하거나 제한을 안 두거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자세한 요강을 청주해야 되는데 암기력이 떨어져서 뭐 유머까지도 또 구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수장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시 정시가 있고 각 대학마다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간소화 경향으로 간단히 경향은 반드시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추천서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없앤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대학마다 주로 간소화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유리한 것이 나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니까. 똑같은 조건이니까 크게 그렇게
당락에 좌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기자님은 수능 세대시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뜸들여서. 예. 우리 지역 대학들은 어떨까요? 지금 방금 이제 서울소재특권대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가장 달라지는 그 입시 내 환경의 변화를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네. 학력 인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학령 영 인원이 줄어든다. 고3 작년에 비해서 고3이 되는 인원이 작년에는 57만 2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50만 9천 명으로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상되거든요. 6만 2천 명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대입 모집 정원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예.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률이나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학교 가는 것이 조금 작년보다는 경쟁률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숫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예, 말씀하시죠. 더 우리 지역과 관련한 것.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서울소재권대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수시냐 정시냐 요 차이가 아까 7대3 정도 네. 였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각 대학들에게 정시 비율을 더 높여라. 서울 숙명여고 그 사태 이후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게 굉장히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정시 비율을 좀 늘리라고 주문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점차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몇 대학들은 정시 비율이 올라가는데, 이미 지역에 있는 지역 거점대인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이미 30% 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게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네. 있다. 그래서 서울소재권대학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올라갈 건데, 이미 지역 거점 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은 그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교육계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을 우리 고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이 이제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전형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부에서 2020학년도부터 예. 30%를 의무화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단절 조건이 뭐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30%가 넘는 대학은 면제한다 돼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대학들은 늘리겠으면 이제 기대는 그때 와장창 느는 건 아니다. 대체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보면 한 3만 명 정도가 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3천에서 5천 정도밖에 늘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022년 올해 고1 되는 수험생들인데 미리 땡겨서 늘리기 때문에 아마 올해 고2부터도 정시 모집이 좀 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고3도 는 대학들이 꽤 대학들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 하지만 인서울이나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 이걸 염두에 둬야 될까요? 정시 모집이 늘어난다고 한다는 얘기는 사실 학교의 내신의 비중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불리하기 때문에 수능 쪽에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지역 아이들은 내신이 유리하고 수능이 좀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역 아이들은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마찬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이른바 현역이라고 하죠. 고3 졸업생들과 재수생 이상, 그러니까 N수생이라고 하는 N수생 학생도 있습니다. N수생이라고 하는데, 현역 고3 학생들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같이 이제 보통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집중과 분산의 차원에서 좀 분산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에 비해서 졸업생들은, 그러니까 N수생들은 상대적으로 정시에 더 올인해서 거기에 몰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시 비중을 늘린다는 것이 졸업생, N수생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을 줄 수 있다. 이 학생들이 더 들어갈 문이 더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진 그런 분석이 있어서, 실제로 대전에 있는 재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반을 재수학에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들이 작년보다 좀 늘어나는 경향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입시에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들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한 6월 모의고사 정도는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분류를 나누잖아요. 졸업생과 재학생. 그래서 이제 정시가 늘면 졸업생이 유리하고 재학생이 불리하다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은요. 졸업생이건 재학생이건 공부 잘하는 애가 유리해요. 너무 이렇게 두려움을 떨지 않기로 재학생들에게 공부를. 소장 말씀대로 논리는 그런데 직관적으로 보면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할 바를 찾아서
실력을 쌓아놓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 대학 입시라고 하면서 줄 세우거든요. 성적 높은 아이가 유리한 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그런 거에 좌우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낙연 잡혀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이 소장님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불수능이란 말이 나온 건가요? 고 기자님. 얼마나 어려우면 불가능한 수능 뭐 이래서 예. 불수능 여파가 항상 다음에 치러질 그 대입 전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분석들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난번 치러진 수능도 불수능이라는 그 명칭이 붙었습니다, 소장님. 이게 지난해 수능은 불수능은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사람들 말에 욕망로 수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뭡니까? 더 어렵네요. 더 어렵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끓는 수능도 있었고 여러 수능이 있었는데 어쨌든 수능이 어려우면 졸업생들이 잘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작년에 어렵기 때문에 예. 올해 수능은 어떨 거냐. 이건 뭐 누구한테 다 물어봐도 올해 수능은 작년보다는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 쉬운 정도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렇군요. 그 고교 현장 교사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선생님 영역이기도 한 국어 부문 같은 경우에 뭐 31번에 중력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과학 문제냐 뭐 그랬죠. 사실 저도 이제 관심이 좀 있어서 풀어보면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웠고 네. 그 심지어 소송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장 교사들 말씀 들어보면 일단 수능이 이제 불수능이 있고 또 반대로 물수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수능들이 나오면 굉장히 학생들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시험 그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제가 만난 한 학생은 그때 국어 시험을 보고 뭐 멘탈이라고 하죠. 정신력이 흔들려서 뭐 이후 시험까지 뭐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 뭐 멘붕이라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이런 시험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이제 계속 비판을 받았고요. 경쟁이 심해져서 그렇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어렵고 고난에도 문제를 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정시 모집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 수능에 변별력 문제가 대두가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진 건데 아마 정시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수능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평가원장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려운 문제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난이도의 급변은 막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수험생들이 당황했단 말입니다. 어려운 거 안 내겠다, 난도가 확확 변하는 건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내겠다는 이 말씀들 해석을 잘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어의 지문 길이는 줄이지 아니하고 글자 수를 줄이겠다. 아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문제는 지문 길이 그냥 두어도 보기 문제를 줄이거나 선택지나 발문을 좀 줄인다는 얘기 아니냐. 결과적으로 난도는 좀 내려가겠다. 이런 짐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교사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시험을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데 이제 주관을 내고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이제 시험 그 출제진들이 대부분 대학 교수라든지 현장 교사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배운 거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쪽 준비하는 전용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예를 들면 그 네. 출제진에 현장 교사들이 많이 좀 들어가야 네. 한다라고 하는 게 현장 교사들 중요해요. 이제 한 2003, 4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예. 현장 교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해결문제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수님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교원들의 숫자가 적은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은 또 어렵게 내려면 또 의욕이 좀 있어요. 너무 쉽게 내면 좀 쉽게 보고 만만해 보일까 봐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뭐 장담 말씀 없이. 자, 이제 고3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봄이 되면 3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재수생 혹은 N수생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 또 고3으로서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각자 자기에게 맞는 전형은 어떤 것일까 선택하는 기준, 또 정한 다음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재학생인 경우는 모의고사와 학생부가 기준이 됩니다. 예. 학생부보다 모의고사가 좋으면 정시 쪽에 좀 힘을 싣는 것이고 학생부가 모의고사보다 더 좋을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 쪽에다 힘을 쓸어주는데 어차피 재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수능 가지고는 졸업생들의 대응이 안 되거든요. 이게 졸업생 입장에서는 수시에 간다고 치면 논술 쪽에 힘을 실어야 하는 것이고 정시에 간다고 치면 수능 쪽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결국 지금쯤 재학생들은 담임선생님과 좀 상담을 통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생들이야 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업계에 졸업생들은 PC방하고
이성만 주의하면 좋은 데 간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주위 환경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PC방과 이성을 좀 조심하면 되는군요. 졸업생들은. 업계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계십니까? 대학별로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 내지 과목별 가중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 4, 이과 국영수 과에 주안점을 두고 예. 또 특히 수학이나 과학에 가중치나 가산점을 두게 되는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는 내신도 전 과목을 반영하니까 문과라고 과학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고1, 고2, 고3을 동등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1은 20% 반영하면 고3, 고2는 40%씩 반영하는데 예. 고3은 한 학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3학년 1학기의 위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3학년 1학기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 전체 비중으로 따져도 그 한 학기를 가지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최고의 1학기는 고3 1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어 전문가이기도 하셔서 예. 굉장히 아주 춘철살인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전형별 입시 전략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2월 말까지 해서 이제 학생부 기록이 끝납니다. 예. 이제 고3이 되는데 문제는 고3들은 비교과 활동 쪽에 힘을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간다 하더라도 고3인 경우는 내신, 학생부 교과 쪽에 힘을 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 나머지 활동들은 그냥 해온 대로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소서라고 이렇게 약칭을 많이 하죠.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고1, 고2 때 좀 준비를 잘해야 될까요?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수험생들이 8월 달에 많이 쓰거든요. 예. 8월 한 달을 거의 자기소개서 쓰는데 보내드리는 게 잘못입니다. 아하. 지금쯤 그나마 여유 있을 때 초안을 잡아놓고 예. 본인이 참석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8월 달에 몰아서 쓰게 되면 수능 준비도 못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자기소개서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라고 할 때 예.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이렇게 노리에 걸리지 마시고 예. 일단 수능이나 교과 쪽에 힘을 실으시고 자기소개서는 한 4일 정도에 끝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4일 이상 고민해서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 정도에 써서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는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핵심적인 것을 간단 명령에 딱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라고요. 논술 전형도 여전히 있습니다. 보니까 31개 대학에서 여전히 논술 전형을 치른다 하는데 네. 이쪽은 또 자소서와는 또 다른 파트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논술 전형에서의 논술은 자기소개서와는 경쟁이 안 되죠. 예. 보통 이제 로또라고 합니다. 로또라고 하는 것은 뒤집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맞기가 어렵다는 것도 있잖아요. 맞기가 어렵다. 그래서 논술은 적어도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 가능한 수험생이 준비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수능에서 한 평균 2등급에서 2.5등급 정도는 나와야 논술을 준비하니까 그 정도가 안 되면 논술보다는 내신과 수능 쪽에 몰입하는 것이 좋겠고 논술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논술은 혼자 공부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학교인 경우는 방과후 학교를 좀 수강을 하면서 논술을 준비하는데 무엇보다도 논술은 첨삭 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글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도를 받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문제는 과거의 논술은 논술하라지만 지금의 논술은 구하시오, 풀이하시오, 설명하시오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교과 서술형 문제에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장 교사분과 좀 전에 이제 통화를 한 것도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예. 최근에는 그 논술이 좀 줄어드는 그 비율이 줄어드는 축소되는 분위기이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대는 아예 보질 않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처럼 뭐 사교육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그런 막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기보다는 교육과정에서 단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는 것이 또 논술 준비하는 또 방법일 수 있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해가지고요. 예.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일부 대학이 정원도 감축되기도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논술을 쉽게 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EBS 수능 교재를 논술 교재로 이용하는 그런 대학들도 꽤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걸 참조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논술은 첨삭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첨삭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해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잘 준비돼서 한 번 더 도전해보자 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재수생들의 대입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사실 올해 재수생이 늘었냐 줄었냐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 재수생이 약간 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는 별로 안 하셔도 되는데 졸업생인 경우는 무엇보다 아까 잠깐 뭐 농반 진단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적인 요소를 좀 절제하고 임하는데 물론 작년에 했기 때문에 문제는 관건입니다. 뭐냐면 수학을 가나형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의 문제고 예. 탐구 영역을 지난해 했던 걸 그대로 할 건지 바꿀 건지에 대한 이 판단을 우선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에 전략은 뭐 지난해와 똑같이 세우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논술 봤습니까? 구 기자님? 예, 예. 전 99년도에 이제 대학을 입학했기 때문에 네. 그때도 논술이 있었습니다. 예. 학년마다 다른 거예요, 보니까. 어떤 세대는 같이 가는 세대도 있지만 지금 고1, 고2, 고3 각각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좀 이상해진 거죠. 왜냐면 이제 고3과 고2와 고1의 제도가 다 다릅니다. 아, 그래서 네. 학년마다 재수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고3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고 예. 올해 고2와 올해 고1은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수능 제도는 올해 고2와 고1이 또 달라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이건 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2022년도 그런데 현재 지금 고1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시 비율이 이제 3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뭐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문이과 구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예. 그때부터는 없어집니다. 아하. 문이과 구분이 아예 없어지고 2022년도부터. 예,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한 자기소개서의 뭐 문항이라든가 글자 수도 굉장히 작게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인 것 같은데 줄어들고 학생부의 뭐 수상, 내부 수상 같은 거 몇 개씩 뭐 10개, 20개씩 쓴 것을 개수를 이제 제한을 해가지고 딱 쓸 수 있게. 그래서 그 학년별로 어떻게 보면 지금 고3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지금부터 준비한 학생도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학생과 뭐 부모님들 다 좀 미리 알아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아니, 제 주위 분들이 이제 지난 수능에서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 과목을 꼭 봤어야 되는데 안 봐가지고 못 가가지고 얼마나 그 집안이 고통이 겪었는지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정말 세심하게 잘 챙기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의 대전, 충남 또 세종 지역 학생들에게 뭐 길게 남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드시 올해는 이걸 좀 잘 준비해서 달라 이런 조언이 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 수험생들이 특히 대전 충남 지역 애들이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공부에 손을 놔요. 내신을 다 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수능이 조금만 보완되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준비를 안 했던 수험생들이 꽤 됩니다. 대전 충남 지역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끝까지 수능을 놓지 말고 2학기도 있으니까 네. 공부를 꾸준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선생님들 말씀도 들었다고 하는데 예, 예. 선배로서든 네. 아니면 재수생, N수생 네. 이렇게 고3 학생들 만나보시면서 어떤 걸 좀 주문하고 싶으신가요? 굉장히 요즘 학생들은 조금 소신이 더 생겼다고 할까요? 자신 N수생들 만나 보면 작년에 뭐 어떤 실패를 겪었던 거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몰두하겠다, 예. 자신 있다, 확신이 있다 이런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그 학생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수시와 정시 아까 나눴을 때 이제 특히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N수생들보다 좀 더 힘들 거라고 뭐 힘든 과정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대학도 전략이니까 나에게 수시가 맞는지 나에게 정시가 맞는지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네. 이게 수시가 된다고 해서 또 최저학력 기준을 작년 같은 경우처럼 최저학력 기준이 또 안 돼서 뭐 안타깝게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네. 것이고요. 수시를 뭐 6개 쓸 수 있지만 합격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최선을 다해서 그 학년을 올해 1년을 좀 잘 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학생들이 이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모두 뭐 오늘 토론도 하고 있고 부모님들 얘기하고 계시고 학교 선생님들 얘기하시겠지만 조금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년이 뭐 굉장히 나중에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겠지만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결정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길게 보면 마라톤이에요, 사실. 마라톤까지 잘 뛰어야 돼요. 예, 예. 또 대학에 들어가서도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럼요. 하니까 너무 이것이 뭐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강박관념 가지지 말고 예.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수장님, 수험생과 수험생을 둔 가정, 부모님들께 끝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모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가족끼리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면 이길 수 있다. 보통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늘 뵙고 싶었던 이만기 수장께서 한 2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꼭 귀담아 들을 조언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만기가 다 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코너는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두 번째 코너입니다. 정가 이슈입니다. 요즘에 정가의 핫 이슈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과 관련된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함께 뜨거운 설전을 벌여주실 두 분의 의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함이 두 분 다 독특하신데 성 의원님은 일종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1종, 2종, 3종에서 1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무래도 끝까지 완주를 하시는 박완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2019년 역사적인 딱 100년 전에 이 땅에 3.1운동이 일어났던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라서 잊혀졌던 독립 열사들을 발굴하거나 또 그동안 낮게 평가됐던 독립 유공자들을 제대로 한번 평가해보자, 업적을 재조명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논의가 좀 활발히 되고 있나요? 네네. 먼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국회에서 그동안 우리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하면 변동이 안 됐는데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 속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상원법 개정안을 내분이 냈고 예. 저도 마찬가지로 유관순 서훈 승격 특별법과 재정 결의안을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좀 낮은 평가를 지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성 독립운동가를 남성들하고 동일하게 평가하는 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당시 100년 전 여성들 운동에 대한 재평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유관순 열사 많은 열사 중에 유관순 열사 많이라도 좀 승격시켜 드려서 이걸 계기로 해서 재평가를 해서 발굴되지 않은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발굴해서 국가가 예우를 해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천안 출신의 우리 유관순 열사는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실제 그 서훈 등급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높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요즘에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형법 개정 가능성,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유관순 열사께서 상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완조 의원님도 특별법을 내셨고 또 저를 비롯한 이명수 의원님도 주도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독립 유공자에 대해서는 5개 등급이 있죠. 1등급, 2등급에서 또 5등급까지. 1등급은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분으로 30분이시고요. 2등급은 이제 독립 33인 독립선언 하셨던 33인들을 포함해서 92분이시고 이 3등급에 이제 유관순 열사세요. 그리고 4등급, 5등급 이렇게 해서 3등급이 800분 정도가 돼요. 821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유공자의 등급을 정할 때 보면 이 독립운동이 미친 영향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1운동은 세계적인 운동 그리고 선도했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줬고요. 또 인도의 간디의 무저항 무폭력에 대한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어서 피지배 민족들이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 세계의 신생 독립국을 탄생시키는 큰 직복제와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운동이 바로 3.1운동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유관순 열사가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투옥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평가를 보니까 62년도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격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승급을 해서 우리 지역의 자랑을 이렇게 드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사안은 아주 부드럽고 좋은데요. 이 사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3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물론 이제 민간인
지만원 씨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망언이라는 그런 평가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꽤 시간이 지났지만 이 여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일파만파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일단 성 의원님께서 보시는 5.18 그 세 분 국회의원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역사 평가는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대로 해야지요. 그 5.18을 평가하면서 여러 무리가 있었던 발언들은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5.18 부분은 우리 이 근대 현대사에서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또 선진국으로 가는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이러한 번영을 오게 된 가장 큰 밑거리입니다. 네. 그동안 희생하시고 또 이 운동에 참여하셔서 애쓰신 모든 분들한테 국가나 우리 국민 모두가 감사해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숭앙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또 광주가 가지는 그 민주주의의 완성에 대한 성숙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또 정치권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는 좀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성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성역은 없잖아요. 모든 곳을 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가 방금 유관순 열사 말씀하셨지만 독립유공자 또 우리 6.25 참전, 월남 참전,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셨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다 다루고 하는 부서가 국가보훈처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이거를 이제 하고 있으면서 다 명단을 공개했지요. 그러니까 일부 부분들께서 왜 광주민주운동에 운동하셨던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개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선진사회로 들어와 있고 또 성역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싱을 통해서 국회 정무위라든가 여러 이런 곳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 5.18 관련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지만 잘못됐습니다. 이제 성역은 없기 때문에 5.18 유공자들의 명단은 공개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국가에서 큰 법이 테두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적을 다 조사해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통과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법한지 안 한지, 또 독립유공자도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국감에서도 그래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알고 싶어하는 일부 국민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의 과정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주 의원님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일부 의원의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얼마 전 이완근 전 총리께서도 그릇된 역사관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좀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5.18에 대한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발언하는 것은 반성을 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규정되고 사회적으로 반영됐던 이런 역사에 대해서 민간인이라고 할지라도 특수본 600명이 와서 했다라고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두 분이 5.18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든지 아무리 거기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적이라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의원님은 이상한 괴물 집단이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이라고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당내에서 일일이 회부해갖고 한 번은 제명 조치를 했지만 나머지는 위한 거. 그 제명 조치를 국민들께서 아실게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 차원이 아니고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그 적을 없앨 것이냐 안 없앨 것이냐의 제명이죠.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완화된 조치조차도 그래서 지금 5.18 망언에 대한 그것도 3분의 2 이상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에서 마저 말씀드렸죠. 의원총회도 거치고 국회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의결 사항인데 네. 이렇게 미흡하게 하는 모습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안타까운 거는 이 본말을 전도시키면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공자가 누군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광주를 한 번에도 다녀오신 분이라면 광주에 가시면 거기에 다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고 이 가짜뉴스처럼 뭐 밝혀라라고 하는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공자를 재평가해서 상향하는 거하고 이분들은 이렇게 괴물 집단이라고 매몰고 마치 가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진상규명을 하자라고 하는 위원회를 여야가 합의해갖고 만들었는데 1년 동안 청구를 안 하다가 최근에 3분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분은 그 법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자격 조건이 미달된 분이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뭐 어쨌든 이제 발언에 의해서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만 조건이기 때문에 수용을 했고 2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정한 조건에 대한 법에 근황 경력을 일정 연도 이상 하게끔 돼 있긴 하거든요, 이 법에. 그래서 여기서 미흡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반려를 한 건데 이거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안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박원주 의원님 설명을 좀 주셨는데, 이름이 새겨져 있지요. 네. 4천여 분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또 6.25, 또 월남 참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것은 다 프로세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적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어떠한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러한 공적조사가 있어요. 그 공적조사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이름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어떤 한 A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그 분에 대한 그 공적으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 자격 심사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게 미달되는지 안 미달되는지 어떤 조건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는 안 봤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공당이 공식적으로 청구한 거거든요. 야당이 청구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야당의 일각에서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고 국민들이 좀 알고 싶어하고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북한군 아까 특수군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대법원이 판결을 냈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지만원 씨 같은 지만원 씨는 저희 당의 당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이제 과하게 조금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적 상황으로 봤었을 때에 그 짧은 시간에 이 무기고를 습격했다든지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 훈련된 사람이라야만이 그런 것을 가능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폭약을 다루는 여러 솜씨라든지 이런 것들로 보면 좀 상당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을 이제 그쪽 재하 쪽에서 제기한 것이지요. 저희 의원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해 볼 수 있는 위원을 저희 정당에서 3명인가 천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입니다. 예, 그 부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위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천거한 사람, 정부가 천거한 사람 또 다른 야당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기간까지 있더라고요. 예,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야가 합의가 해서 특별법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요. 5호 5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이 천거를 야당도 추천하고 비교섭 단체도 추천하고 대통령 쪽에도 추천하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거 맞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 권태호 후보자의 경우는 교수 재직 기간이 5년.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수, 부교수, 조교수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이후에 거기 미달된다는 거죠. 이동욱 후보자의 경우 재충출된 경력을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경력이 판검사 1호에 이후에 5년 이상 교수직 3호에 법의학 정보자 5년 이상 4호에
사르편산 역사고 중 5년 이상.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5년 이상은 해야 그런데 된다고 이동욱 규정이 후보자 나왔는데요. 같은 경우는 제출한 서류에 여기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여러분이 계실 텐데 요 법으로 정해진 그리고 그 하부에 정해진 규정 사항이 맞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뭐 객관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원내 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에서 상의를 했을 거고요. 네. 아마 약간의 조정을 필요할 수 있으면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연구한 실적이라든가 또 국민들 소구에 의해서 가서 충분히 해명을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뭐 한둘이 들어가가지고 뭐 떠든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함께 있는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특히 야당이 선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어요. 네. 사실 뭐 5.18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이 전국이 풀어나갈 수 있는 청와대가 이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어요. 손혜원 사건에서부터 문다혜 씨 따님 대통령님의 우리 따님 문제라든가 또 드루킹도 지금 현재 김경수 도지사를 구속을 하니까 이게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사상 초유의 법관들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몰리니까 이 5.18을 더 키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밀은 야당의 의원들이 제야에 있는 한 분을 모셔다가 얘기를 하면서 터져나온 문제긴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걸 물타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럼요. 예. 네, 반론 기회. 여기까지 듣고 우리 방금 네.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아까 초기에 5.18의 망언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9명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여당도 넷, 야당에서 넷,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1명인데요. 그럼 자격이 안 되는, 야당이 추천했는데 자격이 안 됐지만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가운데 한 분은 자격이 돼서 받아들였거든요. 차기환 변호사는 자격이 되고요. 그 권태호 이동욱 월간조선 기자하고 권태호 한미연합군 사령부 작전처장은 우리가 여야가 합의한 그 조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부결을 한 거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뭐 위기가 돼서 물타기 위해서 이건 그냥 해석이고요. 요번 요 두 분의 반려에 대해서 5.18과 관계된 것은 사실관계를 갖고서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은 야당에서 추천하면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어불성설이고 두 번째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탄핵에 대해서는 검사 탄핵도 있었고요. 예전에 판사 탄핵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법개혁 방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김경수 도지사 사건과 관련돼서 뭐 판사 탄핵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네. 주장인 것이고 자, 사실관계는 아니라는 말씀. 자, 김경수 문제를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5.18에 대해서 망언한 것. 이게 이제 지만원 씨 민간인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중명 의원에 대해서는 우선 자당 내에 제명 조치를 한 거죠. 뭐 국회의원직을 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제명한 거. 이게 옳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옳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옳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입장이에요? 그럼 뭐 괜찮은 발언이었나요? 아니, 제가 분명히 전에 아까 얘기할 때, 역사는 올바로 평가를 해야 하고, 광주의 이 숭고한 정신들, 민주주의를 꽃피우면서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더 수강을 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은 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총선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년 4월이라서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총선 분위기는 뜨거워질 것 같고요. 세대교체론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에서 이 세대교체 바람이 어느 정도 보실 걸까요? 우선 세대교체 바람은 뭐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에서 네. 거의 한 50% 이상이 세대교체 초선들이 그렇게 들어왔던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흐름은 분명히 있고요. 충청권으로 보면 저는 대전과 충남에 5 의원들이 계시는데 저는 무조건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네. 그거는 민심을 반영하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선 의원들이 계셔야 국회의장도 하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 우리 충청권에서는 19대 전반기 강청희 국회의장님도 하셨고 박병석 부의장 님도 지금 이제 네. 만약에 뭐 다시 되신다면 또 의장에 급이 하실 수 되시죠. 있는 네. 급이 되시고 총리도 조금 이렇게 다선의원에서 총리들이 발탁이 되지 초선 재선에서는 잘 발탁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야를 막론하고 당 대표나 원내대표들도 좀 중진급에서 역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가 되셨고 예전에는 정진석 원내대표, 이왕규 원내대표 등등 이렇게 좀 다선 의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네. 꼭 필요하지 않은 듣고 보니까 다선급의 중량급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 한편으로는 다선 의원도 필요하는데 그럼 어디에서 이 세대 교체 바람이 들어와야 됩니까? 뭐 우리 저는 박 의원님은 재선이시고 송 의원님은 초선이시죠? 예. 예. 그럼 더 하셔야 되는 건데요? 다선으로 가는 거를 조금 더 그건 정확하게 지역 민심에 맡기는 게 민심에 맡긴다. 세대 교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대 교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를 주도하고 준비했는가 이게 핵심을 친 거지요. 다선이라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고 공부를 더 하셔서 국가의 틀을 바꾸거나 대안을 내면서 이런 분들은 다선이라고 무조건 잘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대를 잘 봐야 합니다. 생산의 핵심 동력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물적 자산이었잖아요. 토지, 자본, 기술 이런 거 있으면 지금은 이 핵심의 동력이 이제는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는데 이제 모든 분야에서 너무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도 혁명적으로 변할 것이고요. 또 AI 같은 경우가 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 신진들이 들어오는 것은 100% 맞습니다. 또 이러한 준비를 많이 하신 다선들도 네.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꼭 한 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를 다 아우르고 국가를 또 이끌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이 중에서 또 총리도 나오시고 또 의장도 나와야 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세대교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선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시대를 선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새로운 인재들을 과감하게 수혈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께서 내년도에 출사표를 던지겠다라고 확실히 시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 대망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이완구 지사는 국회의원도 3번을 하셨고요. 총리를 하셨고, 우리 충남도지사 하셨고, 예. 또 총리까지 하신 그래도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인사십니다. 그리고 또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큰 인재 배치의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떤 앞으로의 큰 중앙당 차원에서 보수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게 선거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 어느 지역에 쓸 것인지 또 어떠한 간판으로 내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거 전략적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 어떤 개인적 한 분으로서 국회의원 한 명을 당선시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충청권을 대표하고 계시고 우리 대전 충남북 다 해가지고 이완구 지사를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간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의 어떠한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보낼 것이냐에 대한 판단, 또 어떤 판단으로 앞으로 정말 대권 반열에 넣어가지고 뜨겁게 용광로처럼 데울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이런 판단은 지도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의미라든가 자유한국당 대회 와서 솔직히 내심으로 잘 됐다 싶어서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쫙 밀쳐질 거라고 예정했는데 그냥 강행을 하더군요. 우선 만난다는 거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게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기대치도 상당히 있어야 되고 북측도 그렇고 미국에 있어도 이제 서로 빈 껍데기만 갖고서 만나면 많은 세계사 쪽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1차 회담에서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을 했다면 2차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한 발 더 비핵화로 가는 완성은 아닙니다. 예. 비핵화의 완성은 여러 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누가 뭐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 완벽한 비핵화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누구는 짧게는 뭐 7, 8년을 얘기도 하고 뭐 이러하기 때문에 그 단계를 가는데 두 번째에 지난번보다는 서로 의지를 확인한 것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비핵화 단계를 갈 것을 희망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한목에 완벽한 비핵화 폐기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에 따른 경제 제재를 완전하게 이번 2차에 그 문제가 네. 해결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고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는 주장들은 있겠지만 뭐 이란과의 협상을 본다든지 여러 협상을 보면 저는 충분히 북미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 과정에 한 단계 더 이를 진보한 그런 결과를 내올 것을 기대하고 내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통 큰 일괄 타결의 빗길은 사실 기대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성 의원님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성과 어느 정도면 그래도 잘했다고 우리가 보셨을까요? 기대 반 우려 반이지요.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최종 단판입니다. 이게 깨지면은 그 다음은 정말로 대립구도로 가는 형태거든요. 예. 물론 오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께서 3차 회담에 대한 가능성도 시사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하고 둘이 담판을 하는데 참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중절하고 있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현재 핵 그리고 과거 핵, 미래 핵까지 다 제거를 하고 또 미사일 문제까지도 다 실현하는 것이니까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저희 또한 그렇게 평가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북미 회담에서 지금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완전한 핵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게 되면 김정은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사항이 뭐냐면 적당히 타협을 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미사일만 제거하고 시간을 끌면서 가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우리입니다. 이미 일본은 아베 수상이 지난주에 평화헌법 얘기를 했어요.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위를 통해서 핵을 갖겠다라고 하는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형국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서두를 문제도 아니긴 하겠지만 미국하고 우리 정부하고 아주 찰떡궁합으로 해가지고 이 북한에 대해서 지렛대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이번에 이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그 다음 대안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태가 오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우리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의견을 전달하면서 조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로는 치열했고 때로는 또 화기애애했던 두 의원님과 정가 이슈 마치겠습니다. 성일정 의원님, 박한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정현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